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지금 글씨가 아마 굉장히 작게 나올 텐데, 요거를 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요거 지금 바실러스 균서부터 맨 위에 있는 바실러스 균서부터요. 요거는 연면 살포를 했을 때 바실러스가 분해를 잘하고 그 다음에 항균 물질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 뒷면이라든가 입 주변에 묻어 있는 그 각종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성 질병을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곰팡이성 질병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실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pH가 약 3.5 정도도 나오고 4 이하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소독약이 pH 4 이하면 소독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양하는 게 약 3.5가 되는데, 그럼 소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젖산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유해균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효모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을 공급하는데, 이 물질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물 자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서 병의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유기산이라는 건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산 종류의 하나인데, 이것들이 땅 속에 있는 모래나 각종 그 암석에 있는 미네랄들을 추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네랄들이 많이 흡수가 될 수 있는데, 흡수되는 미네랄은 대부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미네랄을 이 유기산이 킬레이트라고 해갖고 생성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아미노산이고 이게 미네랄인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미네랄이 커서 흡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가 어떻게 흡수가 되냐? 킬레이트화가 되면 이 식물이 아미노산을 받아들이면서 미네랄을 같은 종류로 보고서 미네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이랑 킬레이트 되지 않은 미네랄은 작은 거 외에는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아미노산과 킬레이트화 돼 있을 때는 아미노산을 받아들이면서 미네랄도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네랄 흡수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미네랄 흡수율이 높다라는 건 세포벽이 그만큼 튼튼해지고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미생물들이 죽으면 그 50% 이상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각종 주변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토착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특히 광합성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성균, 항균 물질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데가 방성균인데, 이 방성균의 먹이가 돼서 광합성균이 많은 데는 방성균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연면 미생물들을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금방 이렇게 설명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물에 있어서 미생물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기름 넣고 시동만 걸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자동차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구조를 안다면 조금 더 연비를 좋게 타고 효율적으로 잘 탈 수 있겠죠. 더 안전하게 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는 기름과 키만 있으면 되겠지만, 자동차의 구조나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들으셔갖고 그 내용이 왜 미생물이 필요한지, 왜 미생물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내용들은 까먹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미생물을 이용해야 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씨앗
씨앗에서 이제부터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일단 씨앗을 소독을 하실 텐데 소독을 하시고 미생물에 침지를 하시든 미생물에 침지를 하시고 소독을 하시든 같이 한 번은 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소독을 하면 미생물들은 많이 죽어요. 그렇지만 미생물들이 많이 죽지만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이 씨앗이 그 대사산물을 흡수를 했을 겁니다. 그 흡수한 대사산물을 가지고 미생물이 발화력이 높아지고 항균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담그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유묘를 갖다가 이제 정식을 하실 때 그 유묘를 갖다가 미생물 희석한 그 물에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좀 담가서 그 물을 흡수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정식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정식하실 때 그냥 지하수 주지 마시고 그 미생물을 거기다가 희석을 해서 미생물 탄 물을 주시면 이 뿌리 발근에 굉장하게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뿌리 발근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효모라든가 유산균,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항균 물질을 내놔서 처음에 그 뿌리가 유해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잎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이 주기적으로 잎 뒷면에 묻을 수 있게 과수에 뿌리듯이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면서 물방울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이렇게 잎 뒷면에 묻게 해주시면 그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유해균의 그 곰팡이라든가 세균성 그 나쁜 유해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걔네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서 질병이 덜 걸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사용하시면 잎에 있는 큐티클층이 두꺼워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총체벌레라든가 다른 이제 잎을 가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해충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큐티클층이 그만큼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잎을 뚫을 수 있기가 쉽지가 않고 어느 정도 뚫었다 하더라도 큐티클층을 통과를 못하면 잎에 바이러스를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잎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같은 경우에는 과실 표면에 이제 당분이 높다 보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이런 것들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각종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그럼 어떻게 생산하느냐? 종균을 이제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동 보관한 종균을 깨웁니다. 상온에 이제 25도 정도 되는 데서 녹여갖고 처음에 100ml나 200ml, 그 다음에 1리터 정도로 계대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용량의 배양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미생물을 자고 있는 미생물을 깨워서 3번 정도 계대 배양을 해야지 그 미생물의 활력이 제일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은 복합균이라고 해서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균 여기에 들어가는 균은 대표적으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들어가고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하고 플란타름이 들어가고 효모균은 사크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가 들어갑니다. 아미노액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아미노액비는 요 복합균, EM 복합균에다가 아미노산을 더 투입을 해서 아미노산 양, 그러니까 질소 공급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지, 늘려줄 수 있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비료나 추비처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질소의 양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이 기본이라고 하면 거기서 약간 더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질소가 들어가면 성장이 촉진이 되니까 이 아미노액비 같은 경우에 복합균하고 같이 혼합을 하셔갖고 관주도 해주시고 연면 시비도 해주신다 그러면 성장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단일균으로는 광합성균과 바실러스균이 있는데 광합성균은 로도박터 스프라이더스를 하고 있고
바실러스는 똑같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2019년서부터 이 바실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균을 약간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실러스는 유기물을 그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균 물질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각종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분해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균을 직접적으로 사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균을 어떻게 이제 사멸을 하냐면 병원성 세균의 세포막을 분해 효소를 통해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구멍을 낸 병원성 세균은 내부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사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균 물질을 내놔서 그 이상 못 들어오게 막는, 저지선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제 각종 효소도 내놓고 항균 물질도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 철킬레이트 물질이라고 하는 이 시데로포아는 이게 뭐냐면은 미생물도 그렇고 병원성 세균도 그렇고 자라려고 하면, 늘어나려고 하면 세포벽을 만들 때 철분이 필요한데, 이 바실러스에는 이 철킬레이트 물질, 철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물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철을 빨리 흡수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유해균이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아니면 그 유해균의 성장을 더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실러스에 항진균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진 효능이 많은 바실러스균을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런 균을 2가지를 더 2019년도부터 추가를 했는데요. 아까 같이 철을 결핍시켜서 병원성 곰팡이가 못 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글루카나제, 키티나제, 서펙틴이라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물질, 그 다음에 식물 성장 호르몬을 공급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성분도 공급을 하는데, 이런 항진균과 같은 성분을 내놓을 수 있는 미생물들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잘 뿌리시면 곰팡이성 그 병원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뿌리 발근을 촉진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항병성 인자를 갖고 있고 작물 생육 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뿌리를 잘 자라게 하니까 생육을 촉진시키고, 비료에 염료 집적된 인산을 가용화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젖산을 내놓기 때문에 질병 저항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효모는 다른 것보다도 각종 작물이 자라는 데 좋은 아미노산, 비타민, 유기산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효모나 바실러스는 물이 흐를 때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부착하는 힘이 없지만 유산균은 부착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장에 부착해서 살듯이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할 때는 효모제라든가 효모 발효제만 쓰시지 말고 유산균을 같이 쓰셔야 유산균이 효모를 잡아줘서 이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모를 이용할 때는 유산균을 꼭 같이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 복합균을 이용하신다라면 그런 거는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용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뿌리시는 게 있는데 이게 효모 발효제다라고 하신다면 유산균도 좀 같이 넣어주시면 효모의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균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19년도부터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연 비료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옥신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균보다 질소를 약 5배 정도 더 많이 고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작물한테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착색이라든가 당도,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에서 얘네들이 그 알칼리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토양 pH가 상승 효과가 있어서 미생물들이 더 다양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요. 특히 유해가스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봄에 아니면 겨울에 퇴비를 뿌렸는데 가축분 퇴비를 뿌렸는데 냄새가 심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발효가 다 되지 않거나 발효 중인 퇴비를 많이 뿌리시면 주변에도 냄새가 나지만 이 가축분이 미부숙된 가축분이 부숙이 되면서 각종 혐기성 가스를 내놓습니다. 혐기 분해를 통하면서 가스를 내놨을 때 작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스 피해를 보게 되는데 발효가 덜 된 그 축분을 갖다가 광합성균을 뿌려주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숙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가스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광합성균을 뿌려주시게 되면 당도라든가 저장성이 증가하고요. 특히 카르티노이드 색소라는 게 이제 공급이 되면 얘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9년도 그러니까 1월, 2월에도 흐린 날이 많았고요. 19년도 여름에도 계속 20일, 60일 정도, 2달 가까이 장마가 지속되면서 성장이 좀 더뎌지거나 아니면 각종 과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광합성균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신다고 하면 낮은 조도에서도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서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질소 고정 효과를 통해서 질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대사적인 이상 증상들을 좀 낮춰주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온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방성균도 같이 늘어나게 해줍니다. 특히 논에서는 얘네들이 황화수소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부숙된, 그러니까 아직 분해가 덜 된 뭐 볏짚이라든가 유기물들이 부숙이 되면서 이제 혐기성 발효, 그러니까 부숙이 되다 보니까 혐기성 발효를 통해서 각종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스를 광합성균이 먹이로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합성균 같은 경우에 논에 이용할 경우에 물골을 트실 때 300평당 약 2리터 정도 되게, 만약에 이게 1500평짜리 논을 물골을 하나 터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약 10리터 정도 되게 300평당 2리터니까 5배 해갖고 10리터 정도를 물골을 틀 때 넣어주시면 이게 물과 함께 그 논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생물을 따로 살포를 안 하셔도 되고 활용하기가 훨씬 편하신데 물골을 틀 때 한 5번 정도 이렇게 광합성균을 넣어주시면 효과가 좋고요. 미생물 광합성균을 넣어주시면 약 10% 정도의 증수 효과와 도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생물을 갖다가 농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물리적으로 토양 입단화를 좋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토양 속에 공극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균사라는 것들이 토양 입자를 붙들고 그걸 통해서 그 공극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공기와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혐기성인 유해균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병에 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 취연 능력이라는 건 비료 성분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토양이라든가 유기물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그 공간에 그러니까 많은 공간에 붙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그 붙을 수 있는 공간에 각종 토양에 필요한 그 비료 성분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 성분을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균의 생육을 억제해서 미생물 작물이 질병에 덜 걸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생장 호르몬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 식물 자체가 가진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질소를 고정하고 인산을 가용화시켜서
비료도 좀 절감하게 해주고 철 공급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균의 밀도를 감소시키거나 직접 죽여서 억제하는 경향도 있고 기량이라든가 경쟁을 통해서 그 병의 축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곤충성 병원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방류 애벌레를 잡을 수 있는 흰나비 애벌레인 청벌레를 잡을 수 있는 BT균은 지금 현재 있는데 요 나머지는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고 외국에만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이 BT균을 제외하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미생물은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처음에 발화하고 초기 성장할 땐 사이토킨이 필요하고 세포 분해를 통해서 성장할 때 옥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성장하는데 지베랄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공급을 해주니까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아브시스산이라고 해갖고 낙엽산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다 땄거나 아니면 그 필요성이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 낙엽산, 아브시스산이 나와서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수분을 줄여서 이 나무가 겨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을 그 작물과 상관없이 작물의 생육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공급을 해주신다면 낙엽산이 나와야 될 때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동해를 입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작물에 필요한 그 미생물을 주는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다 수확을 하셨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끝났을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겨울이나 봄에 퇴비를 주셔갖고 그 다음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훨씬 더